네, 요즘 중동 소식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죠. 한쪽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란 체제의 핵심 권력기관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조직을 통해 중동의 그림자 전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박현도,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성일광 교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네네. 박현도 교수님은 이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네. 둘이 사이는 좋으십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쪽에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지 않고요. 네. 이란에서도 하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그죠? 않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모사드 말입니다, 성 네. 교수님. 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악명이면 악명이고 악명인가요? 악명도 높죠. 예. 왜 이렇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나요? 일단 뭐 조직 자체가 네.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몇 명인지 잘 모르고 그래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네. 얼마큼 되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뭐 FBI나 CI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회 뭐 이런 거 감사도 받고 하는데 예. 이 모사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예. 그 나라 언어와 그 아. 나라 문화를 잘 아는 예. 요원들을 아, 그렇군요.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007보다 더 뛰어나다 예.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이 발음을 들으면 예.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 그렇군요. 제 2외국어로 배웠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요. 아, 그거 딱 이해가 가네요. 네. 근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말고도 예. 이제 뛰어난 또 훈련 기술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보부 이스라엘 정보부는 사실 모사드 외에도 한 두 개 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군 예. 정보부도 있죠. 예. 모사드도 있죠. 예. 그다음에 대내 정보부도 있는데 어쨌든 언어나 문화 같은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예. 언어적으로 상당히 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전혀 본토 사람과 전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유대인은 네. 독일인인 줄 알고. 그럼요. 그렇죠. 네. 뭐 어디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은 헝가리인 줄 알고 하니까. 네. 본토 사람도 네. 속아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작전이나 뭐 근데 국가적 아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의회 보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네. 뭐 철저히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비밀스럽게 보호를 하는 그렇죠. 것 거의 같습니다. 뭐 총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언어가 있고 네. 또 뭐 예상 규모 같은 건 전혀 안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기관 뭐 이런 평가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장 뛰어난 분야를 들자면 예. 중동 지역. 예. 네. 네. 뭐 유럽도 미국도 있지만 예. 그래도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모사드 기관들, 모사드 요원들은 예. 다른 CIA나 다른 국가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겁먹는 것도 있어요. 예. 상대국 사람들이 예. 겁을 먹어요. 아, 모사드 하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사드가 예. 그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일단 말만 들으면 겁이 먹죠. 아, 모사드한테 찍히면 죽는다 뭐 이런 뭐 생각도 그런 있겠군요. 생각이기 때문에 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 신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모사드라면 야, 얘네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하니까 일단 딱 그런 말을 듣는 순간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거죠. 첩보나 어떤 뭐 이런 작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과 영국을 능가한다 이 평가가 중동 지역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 이란 살다 온 유대인은 제가 뭐 이란 살다 온 유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말만 못하지 아. 생긴 거는 이란 사람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어떤 본토에 네. 깊숙이 침입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포섭 공작도 잘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란에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예. 이란에서 가장 그 소외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프간 난민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포섭을 해요. 예. 근데 포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모사드라고 포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예. 그거를 하겠습니까? 예, 예. 잘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전설적인 작전들이 많아요 보면. 많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 코엔, 엘리 코엔 최고죠. 네, 엘리 코엔. 시리아의 아주 최상위층까지 예.
친구를 만들어서 사실 1967년 6.1 전쟁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예. 출발점은 시리아가 아닙니다. 그럼 출발점은 아르헨티나로 가셔야 돼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나와 있던 그 시리아 공동체, 예. 시리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했어요. 예. 거기서부터 근데 의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접근을- 출발점이 거기죠. 야, 그러면 그러니까 시리아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예? 아르헨티나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거.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온 네. 사업가로 포장을 해서 시리아에서 군 핵심 부들을 전부 다 포섭했죠. 뭘로 했겠습니까? 돈이겠죠. 여자, 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근데 그 장기 계획을 세우는군요. 첩보를 그렇죠. 위한. 장기 계획이죠. 예. 예. 뭐 한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한 5년 살고, 네.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한 5년 살고 네. 거기서 예를 들어 대사관에 나와 있는 군무관을 사귀입니다. 예. 아민 하피즈라는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그 사람 줄을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리아에 들어가서 고위층들하고 전부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을 것 막을 수가 같은데. 없습니다. 네, 못 그러니까 막죠. 사실 들어가 가지고 군 정보 당국의 수장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예. 그 밑에 있는 비서 정도 되는 그 예. 부관이 얘가 좀 이상해서 예. 계속 째려봤는데도 예. 워낙 뭐 사령관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댔던 거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골란고원이요. 예.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뺏기고 있었거든요. 예. 골란고원이 우리로 치면 남산 같은 곳이에요. 예. 남산에서 밑에 던지면은 영나웃이 맞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너무나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인데 예. 거기를 이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그 경계를 잘하시는데 예. 병사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병사들인데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으면 그늘에서 좀 쉬지 않겠느냐. 표적까지 만들어준 네, 거.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다 심었어요. 예. 그래서 6.1 전쟁할 때 이스라엘 공공기에 거기만 때린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시작부터 빌드업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뭐 사형당한 게 65년이고요. 예. 그렇다면 최소 10년이나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네. 10년 동안 네. 계획을 네. 첩보 활동을 네. 하는 네. 거죠. 전쟁은 67년에 났고요. 전쟁 네. 97년에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 첩보 때문에 네. 전쟁은 뭐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네. 2년 전에 잡혀서 네.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예. 65년에 발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발각이 네. 되냐면요. 자꾸만 비밀이 새나가거든요. 네. 자꾸만 비밀이 새나가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소련이 끼어들어가지고 예. 야 그러면 잡아보자 해가지고 모든 전신을 다 차단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막판에 너무 방심했어요. 아. 전선이 다 나간 네. 상태에서 계속 이 그 통신을 보내다가 네. 딱 집에 걸린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서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힘이 있었군요. 네, 소련이 그렇죠. 소련의 기술을 첩보력이. 네. 소련의 기술 아니면 못 잡았을 겁니다. 소련은 어떤 기술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 전파 치는 거 전파를 있지 않습니까? 치는 거를 네. 잡아내는 기술. 네. 그 당시에는 시리아 그게 없었던 기술로는 예, 시리아 네. 기술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못 잡는 수준이었는데 네. 소련이 도와줘서 결국 덜미를 잡힙니다. 그럼 6.1 전쟁 2년 전에 네.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네. 그거를 안 바꿨나 봐요. 왜 시리아 쪽에서. 그게 지금 네, 왜 네, 네. 그럼 2년 전에 했으면 네. 네. 왜 그 시리아는 가만히 그러니까 있었나? 시리아 쪽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네. 쪽에 넘겨준 정보가 설마 이렇게 고급 정보까지 갔을까라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미 정보는 다 가 있었다는 역으로 보면 시리아의 영향은 네. 참 그러니까 형편없었군요. 이 아랍 친구들이 네. 대범합니다. 허술한 분이라고. 허술합니다. 대범합니다. 예. 네. 1등 방송이니까 대범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영화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이거 영화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요? 더 스파이라는. 네. 지금 있어요? 지금 나옵니다. 이거. 재밌습니까? 엄청 재밌죠. 그래요? 네, 몇 부작입니까? 5부작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2년 전에 이 사람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네.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침투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다른 근데 침투돼 있는데 그건 아직 발각이 된 적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엘리 코엔 이 간첩 사건입니다. 최고죠, 엘리 코헨이. 네. 그리고 예.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 엘리 코헨의 시체를 돌려받고 싶어해요. 시리아가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거 지금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시신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교수형을 했는데 어디다 묻었다고 하는데 묻은 네. 장소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네. 그 어떤 자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까 돌려받고 그렇죠. 싶었는데 교수형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했어요. 예. 예, 그 사진까지도 있는데 예. 이 시신을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돌려주고 있죠. 그 스파이
어떤 그 직이나 이런 건 어떤 분이었나요?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즉 이집트 출신이에요. 예.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니까 아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랍어를 좀 하겠죠. 당연히. 거기다 이제 프랑스어, 영어 뭐 이런 거 다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언어를 잘하니까 모사드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사드는 그 나라마다 현지 채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딱 필요한 사람들만. 네네. 가장 필요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사드 요원들이 해서 이스라엘 그 시리아만 공격한 게 아니고 67년 전쟁 때 이집트도 공격하거든요. 이집트의 공군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아침에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시 45분. 그때 때린 겁니다.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언제 6.1 전쟁 때요. 시리아도 때렸고 이집트도 때렸는데 이집트 때린 거는 7시 45분입니다. 그 하루에 리치홀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고 다 하는데 7시 45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때리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아랍도 약이 올라서 어떤 그 첩보 체계를 좀 증강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안 되나 보죠. 하고 있겠죠. 예. 최근에 이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따 혁명 수비대하고 뭐 얘기는 이따 하겠죠. 이란은 하고 싶겠죠. 네, 여러 엄청나게. 나라들이 지금 열심히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 아랍 국가들이 가면은 이 정보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저번에 최근에는 말입니다. 그 삐삐인가요? 네. 요인 암살한 거. 그렇죠. 거기 몇 명이 죽었더라 뭐. 몇천 명이 죽었겠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삐삐 생산, 제조 생산 자체를 자기들이 막 아예 전담을 한 거예요. 아예 공장을 사버린 거죠.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요거는 역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2006년 그러니까 이게 헤즈볼라 무전기 폭발 사건. 그렇죠. 요게 2006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사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좀 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요. 한번 한번 발리고 나니까 우리가 좀 잘해 다음번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칼을 갈았습니다. 사실 그 전쟁도 그 포장된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전쟁은 아닌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죽었는데요?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명 이상이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헤즈볼라가 기세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때 그랬었죠. 야 헤즈볼라도 못 이긴 애들이 우리한테 까불어 이 정도로 너무 치욕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칼을 갈았죠. 그건 몇 년짜리 작전인가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작년 그게 2025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뭐 10년 이상 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우는군요. 하나 하면. 장기 계획. 왜냐하면 2006년 이상 언제든 우리가 다시 헤즈볼라 반드시 전쟁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죠. 전쟁 안 할 수가 없다.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별걸 다 준비하고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신출 기모를 하니까 그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용천 그 기차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김정일의 목숨을 노린 사건이다 했던 거. 그 어떤 또 설이 있냐면 그 기차가 김정일 목숨을 노린 게 아니라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시리아 과학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설이긴 하지만요. 그 정도로 한다고요. 그러면 모사드가 뒤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보의 어떤 수준이나 질이 아랍 쪽에는 강할지 몰라도 이 동양 쪽에는 거기 여기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 연합돼 있겠죠. 각 정보기관끼리요. 정보기관끼리. 아니 여기도 모사드 요원이 나와 있죠. 나와는 있으나 뭐 아랍 지역만큼 그렇게 열심히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활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래도 뭐 위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아까 글로 다시 가면 십몇 년을 준비를 해서요. 공장을 사서 납품하는 공장을 사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걸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터트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대규모 작전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죠. 없죠. 스파이 역사상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란도 당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지난 6월달 전쟁 때 전부 다 핸드폰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이란도 이스라엘 쪽에서 작전을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 다 하고 장군들 장군들은 추적은 피했는데 장군들은 피했는데 장군들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거기까지도 했었는데 거기는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위치 파악해가지고 많이 제거됐죠.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위치 파악도 그 어떤 자는데 뭐 그 위치 아주 그렇죠. 쏜 것처럼 폭격하고. 예. 침대에서 그냥 자다가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서운 거죠. 어디서 자고 있고 몇 층에서 자고 있고. 그러니까 한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뭐를 먹고. 동선을 아예 짜르르. 그렇죠. 뭐를 먹고 어느 식당 가고 누구를 만나고 커피는 어디서 마신다. 그 정도면 사생활도 다 파악해서 뭐 협박, 뭐 유혹, 뭐 다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지난 6월달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전 CIA 요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마도 아프간 난민을 쓴 것 같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프간 난민들은 이란에 한 500만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돈을 꽂아주면서 뭐 $100, $200 꽂아주면서 넌 요것만 해봐라. 요것만 알아와라. 요것만 알아와라.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을 주면 걔네들 돈 주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보긴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도 파악했다는 얘기. 그건 뭐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렇죠. 사실. 그 마음을 먹고 또 하나를 매수하려 그러면요. 그렇죠. 뭐 고위직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모든 어떤 욕망의 수단을 동원해서 매수하려 그러면 안 넘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라왔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부에서 스파이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한번 또 숙청 작업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최고 지도자 옆에 누가 또 스파이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파악이 돼야지 숙청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정보국에서 속간했죠. 속간했고 뭐 차관급도 채용된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럼 규모는 그 어떤 침투에 있는 규모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보통 예상이 못합니다.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알리 카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언제든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 하메니인가요? 하메네이. 하메네이. 그 공포나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언제 미사일이 송곳같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이란 자체의 어떤 정권 차원에서 굴복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요인 암살은 가능하겠죠. 정권 자체가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요인 암살로 해가지고 혼란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또 전쟁이 되니까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정부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정보기관도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룰에 대한 예속력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뭐 스탠다드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걸 걱정을 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많이 회피하겠죠. 피해서 가는. 근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적도 실패한 있습니다.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요르단에서 90년대 중반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다가 기에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칼레드 마샬이라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기에 독약을 넣었는데 그 작전을 수행한 모사드 요원이 요르단 정보부에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해독제를 안 주면 이 모사드 요원을 풀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해독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나고 모사드는 상당히 이제 개망신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요르단에 가서 잡혔으니까. 그런 사건도 저도 두바이에서 호텔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바이 호텔에서 그건 좀 엉뚱한 실수였죠? 그때? 어떤 거였죠, 이게? 두바이 호텔에 있는 또 하마스 요원을 암살을 했는데 그 작전에 참여한 모사드 요원들의 얼굴이 CCTV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좀 바보 같은 실수도 해요. 뭐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어떤 첩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아랍 전체와 비교해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요. 정보전에서는 압도할 겁니다. 그거는 어떤 정보 장비도 많고 장비와 인력, 돈, 능력. 아랍 전체를 압도하고 있군요. 정보전에 있어서. 창의성이 뛰어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뛰어나느냐. 벤처기업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기업이요. 기업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합니다. 실패를 해도 실패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문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창의력이 뛰어나고 실패를 해도 그거를 거기서 교훈 얻는다라는 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첩보전에 있어서 역시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 문화가
이제 상명하복 문화가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 성령에서 네.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 듣는답니다. 아, 그래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얘기를 안 들어요. 지네들끼리 그냥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열받죠. 그래요? 예, 네. 선생님이 열받죠.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애들이 예. 조용히 안 합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아까 그 이스라엘 약간 그 수업 광경 네. 그 말씀이 그냥 인상적인데요. 그렇게 떠듭니까 학생들이? 정말 떠듭니다.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예. 갔습니다. 아니, 거짓말 같죠. 예. 수업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갔습니다. 자기 얘기 안 듣고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네. 어떤 난상 토론을 벌이고 이런다. 거기서 창의성 있고 첫 버전에서도 창의성. 거기 한두 가지만 이스라엘 작전을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가장 전략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전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란 핵 문건 탈취가 그렇죠. 예. 이란의 핵 관련 문서를 예. 테헤란의 한 창고에다가 다 보관을 해놨는데 예. 그걸 이스라엘이 찾아냅니다. 예.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예. 그거를 통째로 그냥 원본을 예루살렘으로 그냥 그대로 원본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란 정부는요. 네. 그렇게 허름하게 해놓는 거를 하면은 거기에 누가 뭐가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한 건데 그걸 알아가지고 역으로요. 그걸 다 털어가지고 예 아마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아까 일어선 사자는 그 잠자는데 막 폭격한 거. 네네. 일어서는 사자는 작전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작년 그거는 6월. 작년에 전쟁 났을 때 예. 6월달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작전 이름이 일어난 사자입니다. 암클라비.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요인들을 그렇죠. 아까 암살한 말씀드린 거죠. 것 예. 전쟁 초반에 핵과학자들도 많이 암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군의 주요 요인들을 거의 10여 명을 그냥 12명이 초반에 사망했습니다. 암살시켰습니다. 자, 장군들이. 그러면 이란으로 한번 가보면요. 네.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어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쪽이 이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불편한 존재가 불편한 이란입니다. 네. 혁명 수비대입니까 그 중에서? 혁명 수비대. 그건 어떤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1979년 2월 11일 혁명이 성공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군이 혁명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에게 충성을 맹세를 안 했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하급 공군 장교들만 충성을 맹세했고 전체적으로 안 하니까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할레비 왕조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그런 아니요, 건가요? 그냥 나는 우리 국민 편이다. 중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하죠. 뭐 얘네들 믿고 어떻게 우리가 혁명을 앞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혁명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만든 군대가 혁명 수비대예요. 예. 그러면 모든 자산을 투입했겠네요. 그거로. 그렇죠. 혁명 수비대인데 그러니까 이란은 군대 체제가 두 개인데요. 일반 군대가 있고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 군대가 더 큽니다. 육해 공군이 있고 혁명 수비대도 육해 공군이 있는데 좀 달라요. 혁명 수비대는 좀 더 엘리트 군단이어서 하사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군대는 예를 들면 일반 육군은 국토방위, 혁명 수비대 육군은 중요한 지역. 그다음에 일반 해군은 대양. 혁명 수비대 해군은 지금 카스피해, 호르무즈 해협 이쪽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이쪽 지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군은 양쪽 다 비행기도 있고 하기지만 혁명 수비대는 주로 우주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최정예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일반 군대 탄도 미사일, 일반 군대의 미사일보다 훨씬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혁명 수비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최고 지도자입니까? 이란은 혁명 수비대든 일반 군대든 그래요. 군 통수권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절대적인 지휘권인가요? 그럼요.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군사력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군요. 전쟁 선포권, 국방권, 외교권. 그래요. 절대 존엄이죠. 절대 존엄. 대통령이 그냥 그 바지 사장이죠. 그래요?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 바지 사장이다. 네, 거의. 바지 사장이죠.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만 2등은 2등이에요. 정치 서열은 2등은 맞는데 모든 중요한 건 전쟁 선포권이 최고 지도자한테 있으면 할 말 다 했죠.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최고 지도자는요. 이슬람 성직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요. 그러니까 의회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우리처럼 하는 의회가 있고요. 그것 말고 이슬람법을 잘하는 남자들로만 구성된 88명으로 8년 임기의 전문가 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가 유고시에는 거기서 뽑습니다. 전문가 의회는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아 그래요. 그럼 그래도 어떤 민족 어떤 과정은 거치는 거네요. 그건 거치죠. 그러니까 간선으로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그 뽑는 사람이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는 어렵죠. 그래도 어차피 그 전문가 그렇죠. 집단을 전문가 뽑으면 집단은 국민들이 뽑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접 선거군요 일종의.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선관위가 만약에 뭐 제가 아니면 성 교수가 국회의원 나간 다음에 선관위가 너 못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이 있으면 몰라도 공탁권만 거면 되잖아요. 이라는 모든 출마자를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곳에서 걸러내요. 걸러내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군요. 제한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반영됩니다. 그 혁명 수비대 어떤 그 수준이나 무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보면 혁명 수비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알고도스 부대라는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가장 엘리트, 특히 해외 공작 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도스 부대인데. 이 친구들이 가장 엘리트고 활동을 거의 그래요? 모사드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가장 친구들은 두 조직이 가장 끝이죠. 가장 큰 경쟁력. 한 2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고두스라는 말은 아랍어 꾸두스의 페르시아어 발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탈환하겠다. 그런 이상을 품고 있군요. 네, 예루살렘 자체. 군단입니다. 그 전에 기억나세요? 그 트럼프가 죽였던 이란의 장군 중에 솔레이만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고두스 사령관이었습니다. 고두스군 사령관. 그건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좀 대단히 치명적으로 아픈. 그렇죠. 혁명수비대가 엘리트 군단인데 그 중에서 더 엘리트가 이 고두스 군단이거든요. 거기 사령관이 죽었다는 거는. 사령관을 죽였잖아요. 트럼프가 죽였죠. 2019년. 네네. 그거는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2020년일 겁니다. 2020년? 2020년 1월 3일. 그건 언제든지 미국에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위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뭐 테러 단체도 아니고 정규군의 엘리트군의 수장을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으로 그냥 암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도 모사드를 많이 그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도 좀 머리가 아픈 게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내부 공작을 하는 것처럼 이란도 이스라엘에서 내부 공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파이로 많이 잡혀요. 서로 똑같이 벤치마킹 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팔레비 왕조 때는 이란이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 아니었나요? 그렇죠. 개방적인 나라였죠. 국민들 지금 시위하고 있는 어떤 양상인가요? 보시기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는 다르지만 이란의 좀 세속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의 체제가 우리처럼 민주주의 체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슬람이랑 감싸고 있거든요. 요걸 좀 띄어내자는. 팔레비 왕조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너무 지금 성직자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 좀 띄어내자라는 게 아무래도 보편적인 목소리일 것 같아요. 이번 시위에는 심각했나요, 보시기에? 박 교수님 심각했죠. 흔들할 정도로 심각했나요? 지금은 저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 현 집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다. 그래요. 가장 큰 위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저항을 별로 뭐 어느 정권이 무서워하지 않겠냐마는 그래도 덜 무서워하고 좀 폭압적이지 않습니까? 덜 무서워하지 않죠. 무섭죠. 그래요? 많이 죽였죠 이번에. 무섭기 때문에 강제 진압을 하죠. 안 무서우면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번에 그 트럼프 이란의 스타링크가 6,000대가 들어갔다 할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외부에서도 불을 지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거는 정권의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어느 때보다도. 이란 국민들도 이 최고 지도자나 어떤 이 체제를 바꾸자는 여기까지 간 건가요? 그까지는 안 간 건가요? 그 말이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에게 뭐 죽음을 이런 말들이 예전에도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도드라지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두고. 그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으나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죽였고. 예. 몇 명이나 죽였다고 지금 추산됩니까? 뭐 최소 2만 명 이상이죠. 2만 명. 이게 이 통계가 좀 다른데요. 이란 정부 통계는 3,117명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인권센터 NGO 단체에서는 4만 3천까지 봐요. 또 어떤 데는 비공식적이지만 8만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떤 국민을 학살한 주체는 최고 지도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군은요? 혁명수비대일 것 같아요. 네. 일반 군은 좀 중립적인 일반 군이 거기까지는 진압하지 않습니다.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민병대가 있습니다.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이번에 초기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민병대하고 혁명수비대 조직에 민병대가 있어요.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거기 충성도가 다른가요? 충성도가 높죠. 아직까지. 일부 뭐 탈영을 한다든지 명령 불복종을 했지만 지금 집권 세력을 흔들 정도의 그런 균열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꾸고 싶어 하죠. 어디까지 개입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근데 개입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벤스 미 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권 교체는 이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핵 협정에 몰입하겠다. 핵은 됩니까? 협상이. 그러니까 핵이 안 돼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간접적인 개입이에요. 왜냐하면 공격하게 되면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핵을 제거할 어떤 능력은 됩니까 지금? 제거할 미국이요? 무능할.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전쟁 때 파기했다라는 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요? 네, 의견이 분분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우라늄 60% 농축한 게 450kg 정도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히 지금 잘 물론 핵심부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나 첩보 능력으로도 핵을 완전히 무능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도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이번에만 공격하게 되면 또 핵시설을 또 때릴 겁니다.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방점은 핵 협상에 가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겠다. 그럼 3월 말까지 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전쟁에서 얻을 게 많지 않아요. 이란도 이번에는 아주 죽자사자 싸울 거고요. 그러면 미국도 피해가 크고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석유가 30% 이상의 유통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유가는 가볍게 3,000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리스크가 크군요. 커요. 감내할 만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평가로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거의 없다. 그럼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는 거죠. 때립니까? 안 되면 때려요? 안 되면 때리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군요. 중간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때리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와 있어요. 한국만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건 때리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이 좋고 그 이란이 지난번에 6월달에 협정을 못한 거를 후회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나는 부정적이다. 그래요. 협상이 그러면 안 될 것이다. 두 분 견해는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뭐냐면 협상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때리는 건데 그렇죠. 협상 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몇 프로? 저는 낮다고. 낮다 보시고 교수님. 저는 그냥 낮다 높다 아니고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전망 중에 가장 좋은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너무 커요. 유가요. 유가 너무 커요. 우리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중동에서 들어온 석유가 70%고요. 70% 중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유가 하루 아침에 2,000원, 3,000원 갑니다. 리비아가요. 리비아 사태 났을 때 우리 리비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을 생산하거든요. 우리 한 방울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0원 넘었어요. 휘발유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지금 한 달을 굉장히 지켜봐야겠군요. 그러니까 한 달 3월 말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란의 어떤 내부적 그러니까 국민적 역량에 의한 지금 저항에 의한 점진적 개혁 같은 거 안 됩니까?
일단 딜이 돼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딜이 미국과의 딜이 돼야지만. 딜이 되거나 안 되거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어떤 측면? 그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부 통제력이 강해요. 너무 초강경 진압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1월 7일, 8일, 40일 그때 사망한 사람들의 40일 추모일이 2월 17, 18일인데 다시 한번 시위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될지는 모르죠. 지금 아까 적게는 2만 명, 뭐 3천 명, 그 정부 공식 발표는 뭐 8만 명. 이 국민적 분노가 우리랑 다른가요? 그 정도 분노면 그걸 억압으로 어마어마하죠. 있죠. 그런데 일단 보도가 잘 어렵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터닝 포인트가 우리 설날이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40일을 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되는 오늘이 터닝 포인트군요. 왜냐하면 40일이 탈상인데 8일, 9일에 사망을 했으면 18일, 19일이 4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2차 시위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게 이 시위가 얼마나 크게 되느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줄 수 있겠죠.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점진적 개혁 가능성 그러니까 이 핵 협상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중차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정치 체제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서 분노를 어떤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좀 어렵다. 그래요? 네, 저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현 집권 세력은 사실상 정당성을 잃었어요. 이번 시위로 인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다른 이란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 현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이 몇 퍼센트 되겠냐. 15%. 그럼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권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초강경 진압을 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간 문제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 문제. 동의하십니까? 박 교수님? 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우파에서 그 굉장히 활발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금년 말이면 이란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무너진 다음에 이란은 뭐 어떤 이란을 상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 최고 지도자 체제 이런 체제 자체의 근원적인 변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단순 최고 지도자의 교체나 뭐 이런 거 최고 지도자 교체만 갖고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체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체제 내 변화겠죠. 체제 내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란의 개혁파들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냐면 입헌 군주국에 영국이나 일본의 왕처럼 그냥 통치는 분리문화대 통치하지 않는 그 정도면 대단한 어떤 근원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 변하죠. 근데 두 분도 이 국민적 분노가 이대로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못할 거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7년, 19년, 22년 짧아져요. 있군요, 지금. 계속 이게 주기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설사 지나가더라도 1년 후에 또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위험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시위 진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인가요, 이건?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정권도 굉장히 어떤 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럼요. 이대로 안 된다는 데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발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전두환 씨가 왜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을 때처럼 거기도 발표 명령의 주체 뭐 이런 건 다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모호하게 그냥 지금 야권에서는 이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가 연설을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일반 조용히 시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격렬 시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이나 강경 대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쿠데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책임은 최고 지도자한테 딱 있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네요. 그건 뭐 누가 봐도 왜냐하면 평소에 국방권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은 대안이 됩니까 지금? 야권이 지금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개혁파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 넘겨라라고 성명서를 발표할 데다가 전부 다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야권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그쪽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유혈 사태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18일 날 또 다시 반정부 시위가 또 일어나거나 아니면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서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했을 때 또 반정부 시위대가 나와서 거리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그걸 또 거리에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최고 지도자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할 리는 없는 그럴 거 가능성은 예. 없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란 정권에서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시위대가 2차 시위를 나왔고 예. 그 강경 진압했다. 예. 그러면 이제 핵 협상과 관계없이 그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명분이 이제 생기죠. 명분이 생기죠. 명분이니까 동시에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 핑계 대서. 네네네. 그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가다피가 그래서 넘어간 네. 거거든요. 가다피가 그 시민 보호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이란 측은 조심을 하겠네요. 그렇죠. R2P. 예.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지금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예.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테러 조직이 시민들 공격한다 그러면 R2P를 발동해서 외국 군대가 들어가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례가 있기 전례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예. 아 이란도 위기감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쓰는지 딜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